여보, 어머니 보험금이 얼마나 나와요? 3억이요. 3억? 우리 로또 맞았네요. 하하. 병원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암 3기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저였는데 정작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죽으면 받을 보험금 이야기를 하며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평생을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68살 김순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가슴을 아프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큰 깨달음을 얻으실 거라고 믿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날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화요일 오후였어요. 몇 달 전부터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어서 병원에 갔더니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위암 3기, 수술이 필요하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들이 뒤죽박죽 섞여서 들렸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겨우 입을 열어서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잘 받으시면 5년은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진료실을 나와서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민수와 영희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기둥 뒤로 몸을 숨겼죠. 3억이라니까요. 제가 직접 보험회사에 확인했어요. 영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젊을 때 들어놓으신 보험인데 지금까지 꼬박꼬박 보험료 내셨더라고요. 민수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받는 거지? 당연하지. 수혜자가 아들인 당신으로 되어 있어.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죠. 제가 죽기도 전에 벌써 보험금 계산을 하고 있다니요. 45년을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켜주고 손자까지 봐준 제 아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 오래 사실 것 같지 않아요. 3기면 거의 말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영희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기둥에 등을 기대고 서서 눈물을 흘렸죠. 평생을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온 제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순순히 죽어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기회에 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하는 걸까요?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민수를 낳은 건 23살 때였어요. 남편은 민수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아버지 역할까지 해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고 오후에는 남의 집 청소 일을 다녔거든요. 손이 거칠어져서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을 정도였지만 민수 학원비 하나라도 더 벌려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엄마, 오늘 반에서 제일 큰 집에 사는 친구가 새 운동화 신고 왔어. 민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밤 제가 가진 돈을 다 세어보니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음날 백화점에 가서 가장 비싼 운동화를 사줬죠. 우리 민수가 제일 잘생겼네. 민수가 새 운동화를 신고 방방 뛰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덩달아 기뻤어요. 그때는 정말 그게 행복이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영어 학원을 보내려고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비 마련하려고 주말마다 파출부일을 더 늘렸죠.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민수가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할 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대학 등록금도 제가 대출받아서 마련했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보내줬죠. 민수가 군대에서 면회 나왔을 때 엄마, 전역하면 좋은 직장 구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전역 후에 민수는 중견 회사에 취직했고 몇 년 뒤에 영희와 결혼했어요. 결혼식 날 민수가 제 앞에서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라고 인사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죠. 영희도 처음에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 며느리가 나중에 제 보험금을 계산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민수 부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손자 준호가 태어나자 제가 직접 육아를 도와줬거든요. 밤에 아이가 울면 제가 달래주고 이유식도 제가 만들어줬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그때 영희가 했던 말이 진심이었는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준호가 5살이 되자 민수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 5천만 원을 선뜻 내어줬죠. 엄마, 성공하면 꼭 보답할게요. 하지만 사업은 1년도 안 되어서 망했어요. 민수는 빚더미에 앉았고 영희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죠.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영희가 제게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다 올랐는데 어머니 목까지 계산하면 말끝을 흐리는 영희를 보며 제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제가 모셔둔 적금을 깨서 생활비를 보태기 시작했죠.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을게요. 하지만 갚겠다던 그 돈은 지금까지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 있었어요. 암이라는 진단도 충격이었지만 아들 부부의 그 차가운 반응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의 얼굴에서는 걱정보다는 묘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위암이래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구나.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민수와 영희가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많이 아프시겠어요. 앉으세요. 영희가 소파로 저를 안내했지만 그 손길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수술 언제 하신대요? 의사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하자고 하시더구나. 다음 주 월요일이래. 민수가 영희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요즘 의술이 워낙 발달해서. 하지만 민수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갔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곤소곤한 대화가 귀에 들렸죠. 여보,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까? 몰라.
암 수술이면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나올 거야. 우리 지금 빚만 8천만 원인데. 영희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어머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지? 많지 않을 거야. 우리한테 생활비도 계속 대주셨잖아. 그때 민수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래도 보험금은 있잖아, 3억이면. 쉬, 어머니가 들으시겠어. 영희가 민수를 말렸지만 이미 제 귀에는 다 들어온 뒤였어요. 제 손이 떨려서 감자 껍질을 제대로 깎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회사에 가고 영희가 준호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사이에 제가 혼자 집에 남았어요. 그때 영희의 휴대폰에서 문자 소리가 났죠. 무심코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온 문자였어요.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손이 떨렸지만 문자를 열어봤어요. 사망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영희가 벌써 보험회사에 문의까지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가 나서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해.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날 오후 영희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 제가 영희 방을 들여다봤어요. 책상 위에 놓인 수첩에 뭔가 적혀 있는 게 보였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장례식장 전화번호 상조회사 문의. 이런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밑에는 보험금 3억, 빚 8천만 원, 이익 2억 2천만 원. 이라고 계산까지 되어 있었죠.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45년을 키운 아들이, 함께 산 며느리가 제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첩에 적힌 그 차가운 계산을 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죠. 2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며느리인 줄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영희가 처음 우리 집에 며느리로 왔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날 영희가 제 손을 잡고 했던 그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어머님께 효도 많이 하겠다던 그 약속들이 말이에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희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죠. 제가 급히 일어나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더라고요.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말이에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영희가 제 방 문을 두드리며 걱정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응,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제가 대답하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영희의 상냥한 말투를 듣고 있자니 더욱 소름이 돋았어요. 겉으로는 효녀 흉내를 내면서 속으로는 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녁 시간이 되자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민수도 영희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연기로 보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수술 전에 건강검진 한 번 더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제가 의심스러워졌어요. 제가 보기에 민수는 제가 얼마나 더 아픈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 중에 영희가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중에 병원비 청구할 때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보험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영희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제가 보기엔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내 방 서랍에 있다.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얘기하자.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영희가 살짝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까 제 짐작이 맞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제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영희와 민수 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문틈으로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의사가 수술해도 5년 정도밖에 못 산다고 했다는 민수의 말에 영희가 그럼 우리 계획대로 하면 되겠다고 대답했어요. 그 차가운 목소리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보험금 받으면 빚부터 갚고 남는 돈으로 새 사업을 시작하자는 영희의 말에 민수가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대답했어요. 어머니 희생을 헛되게 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죽는 걸 희생이라고 표현하다니 정말 뻔뻔한 아들이었죠. 영희가 어머니가 혹시 눈치채시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자 민수가 어머니는 워낙 순한 분이시라서 의심 같은 거 안 하신다고 대답했어요. 우리한테만 의지하고 사시는데 뭘 의심하겠냐는 말까지 하면서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평생을 이 자식들만 믿고 살아온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내일부터 어머니 간병을 정성껏 해드리자는 영희의 말에 민수가 효자 며느리 소리 들어야 나중에 좋다고 대답하는 것까지 들었어요. 두 사람이 계획적으로 저를 속이려고 한다는 걸 확인한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딱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더 이상 착한 어머니로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방으로 돌아와서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봤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이 돈도 결국 저 아이들한테 넘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억울하고 분했어요. 제가 죽고 나면 저 아이들이 제 돈까지 다 가져가서 새 출발을 한다고 좋아할 거예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계획이 서서히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찍 일어나서 정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정 변호사님은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저희 가족을 도와주신 분이거든요. 가족처럼 믿고 지내온 분이라 이런 일을 상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었어요. 선생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시간 되시나요? 전화기 너머로 정 변호사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정 변호사님이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옷을 갈아입는데 영희가 부엌에서 나와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잠깐 병원에 가서 수술 전 상담 받고 올게. 제가 거짓말을 했지만 영희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같이 가드릴까요 하면서 친절을 베푸는 척했죠.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혼자 간다고 했어요. 정 변호사님 사무실에 도착해서 제가 그동안 겪은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 보험금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 장례식장까지 알아보고 있다는 것,
모든 걸 털어놓았거든요. 정 변호사님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믿기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만도 했어요. 평생을 아들만 믿고 살아온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라도 의심스러워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자 정 변호사님이 이해해 주셨어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 변호사님의 질문에 제가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둔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유언장을 새로 쓰고 싶다고, 그리고 제가 가진 돈도 다른데 쓰고 싶다고 말이에요. 정 변호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이미 다 생각해 봤다고, 제 아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정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시면서 새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가진 돈은 모두 고아원에 기부하겠다고, 보험금도 마찬가지로 처리하겠다고 차근차근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정 변호사님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점차 제 뜻을 이해해 주셨어요. 정말 확실한 거냐고,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된다고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후회할 일 없다고, 오히려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류 작성을 마치고 나서 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희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하면서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얼굴이 좀 밝아 보인다면서 말이에요. 별거 아니야. 수술 잘 될 거라고 하더구나. 제가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영희가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그 말에는 진심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에 민수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오늘 병원 다녀왔다면서 어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괜찮다고,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말하자 민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민수의 말투에서는 전혀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망한 것 같은 기색이 역력했죠. 그 모습을 보니까 제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들의 탐욕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밤이 되자 제가 제 방에서 혼자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어요. 정 변호사님과 상의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했죠.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면서 제가 일부러 아픈 척하기 시작했어요. 수술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컨디션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연기를 했거든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일부러 기침을 심하게 해서 영희가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영희와 민수는 제가 더 아파질 때마다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대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뻔히 보였죠. 제 연기가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연기를 했어요. 일부러 소파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아픈 소리를 냈거든요. 영희가 깜짝 놀라서 달려왔지만 그 눈빛에서는 당황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영희가 저를 부축하면서도 계속 제 상태를 확인하더라고요. 혹시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숨이 잘 안 쉬어져. 가슴이 답답해. 제가 힘겹게 말하자 영희가 급하게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빨리 와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는 진짜 응급 상황을 알리는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수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거절했죠.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고, 병원 가기 싫다고 우겼어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병원에 가셔야죠. 수술 전인데 이러시면 안 돼요. 민수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날 밤 제가 방에서 신음소리를 일부러 크게 냈어요. 아픈 척하면서 말이에요. 영희와 민수가 제 방 앞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 영희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보이네. 수술도 못 받을 정도로 악화된 것 같고,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다 제가 더 아파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게 목소리 톤으로도 느껴졌거든요. 이틀 뒤 제가 또 한 번 큰 연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척 했어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났죠. 영희가 달려와서 저를 부축했지만 그 손길이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이제 정말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 상태로는 안 돼요. 하지만 영희의 말투에서는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병원에 가서 안 좋은 소식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와서는 제 상태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영희가 낮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민수의 눈빛이 반짝거리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내일은 꼭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수술 날짜도 미뤄야 할 것 같고요. 민수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제가 확신했어요. 이 아이들은 정말 제가 수술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제가 조용히 정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확실히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제가 준비한 진짜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민수와 영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거실에 모두 모이라고 했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혹시 제가 유언 같은 걸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역력했어요. 제가 엄마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말하자 두 사람이 깜짝 놀라는 척 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는 오히려 안도감이 느껴졌죠. 영희가 수술하시면 괜찮아지실 거라고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전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제가 내 몸을 가장 잘 아는데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고 힘없이 말하자 민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혹시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봐 기대하고 있는 게 뻔히 보였죠.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제가 미리 정 변호사님께 부탁해둔 시간이었거든요. 영희가 문을 열자 정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김순자 어르신 부탁으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정 변호사님의 등장에 민수와 영희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변호사님이
왜 오셨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정 변호사님을 소파로 안내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얼마 전에 너희들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고 말이에요. 이 말에 민수와 영희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내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내가 죽으면 빚도 갚고 새 사업도 시작한다던 그 이야기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자 둘 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영희가 급하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정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시면서 이미 모든 걸 처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순자 어르신의 뜻에 따라서 말이에요. 정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펼쳐 보이시자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갑자기 유언장이라니 뭐냐고 당황해 하더라고요. 정 변호사님이 어르신께서 보험금과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하시자 영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영희가 그럴 수 없다고 가족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을 때 제가 차갑게 반박했어요. 가족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너희가 내 죽음을 기다리며 보험금 계산하고 있을 때 엄마 마음이 어땠을 것 같냐고 물어보자 두 사람이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으면서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죠. 민수가 정말 죄송하다고 정신이 나갔었다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45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제 목숨을 돈으로만 생각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상처를 줬거든요. 정 변호사님이 이미 모든 서류는 법정에 제출되었고 변경할 수 없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영희가 울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지만 제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먼저 어머니를 버렸다고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민수와 영희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어요. 제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회복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민수와 영희는 처음에는 분노하고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그동안 안일하게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영희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했죠.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자립하는 기쁨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기부한 돈으로 만들어진 자선단체에서는 많은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보험금 3억 원과 제가 모아둔 돈 2천만 원이 모여서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고아원 아이들의 교육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밑반찬 배달 서비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자선단체를 방문했을 때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 아이의 맑은 눈빛을 보니까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민수가 어느 날 제게 찾아왔어요. 그동안 연락도 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죠.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하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쉽게 용서해주지는 않았어요. 진짜 반성했다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했죠.
민수는 그날부터 매주 한 번씩 자선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알아가는 것 같았어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저를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탐욕스러웠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죠.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고 있었어요. 제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기검진에서 암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의사 선생님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준호도 많이 컸어요. 이제 초등학생이 된 손자가 저에게 할머니는 왜 우리와 따로 사시냐고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가을날 제가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민수 가족을 우연히 만났어요. 민수와 영희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남을 이용해서 쉽게 살려고 하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날 준호가 제게 달려와서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겼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제 정말 달라졌다고, 엄마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대답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너희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민수와 영희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지금 제가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자선단체 일로 바쁘기도 하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아들과 며느리와 다시 함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있고요.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던 것 같아요. 비록 아픈 과정이었지만 그 덕분에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란 무조건적인 사랑만으로는 안 되고 서로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소감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